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김민호라고 합니다. 저에겐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있는데요. 바로 저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은 저의 친아버지는 아니에요. 무슨 홍길동 같은 소리냐고요? 아버지가 없지만 아버지가 있는 저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비 없는 자식. 어렸을 때부터 늘 저를 따라다니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처음 들은 건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재래시장에 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좌판에서 나무를 파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시장의 채소가게 사장님은 골라서 하는 제일 아픈 말로 어머니 마음에 상처를 내곤 하셨죠. 애비 없는 자식 뭐 자랑이라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청승이야. 왜 반반한 얼굴 하나 믿고 남의 매출 다 뺏어가는 걸로는 모자라서. 애까지 앞세워서 동정심을 사려는 속셈인가 보지. 그때 저는 아직 어려서 아주머니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창백해지는 어머니 얼굴을 보면서 지금 내가 뭔가 굉장히 나쁜 얘기를 들은 거구나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어쩐지 시무룩해진 채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엄마, 애비 없는 자식이 뭐야? 그때 제 손을 잡고 있던 어머니 손에 살짝 힘이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우리 민호 들었구나. 그 말은 엄마가 민호를 더 많이 사랑해줘야 한다는 말이야.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그냥 잊어버리렴. 어머니는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죠. 그런데 엄마 아까 웅언니가 했잖아. 나쁜 말이 어떤 거지? 그렇죠. 제가 지지 않고 다시 묻자 어머니께서는 무릎을 굽혀 저와 시선을 맞추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민호야. 아까 우리가 들었던 말은 사실 좋은 말은 아니었어. 그렇지만 엄마가 앞으로 민호가 다시는 그런 말 듣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하고 힘내서 민호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꼬맹이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나도 엄마 지켜줄래. 하하, 그럴래? 얼굴 좀 봐. 언제 이렇게 훌쩍 컸어? 엄마 너무 든든한 기분이야. 우리 오늘 저녁으로 라면 끓여서 소시지 넣어 먹을까? 라면에 소시지 좋아. 엄마 나 너무 좋아. 자, 그럼 집까지 누가 더 먼저 도착하나 해보는 거야. 이긴 사람이 소시지 많이 먹기. 자, 준비. 땅. 저는 어머니의 구호와 함께 쏜살같이 뛰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시며 웃고 계셨어요. 저도 그런 어머니를 향해 웃어 보이며 손을 번쩍 들어 보였죠. 우리 가족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힘들지만 따뜻한 날들을 보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저를 웃게 하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계셨고 철없던 저는 그런 날들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가자 아버지가 필요한 순간들이 부쩍 많아지더라고요. 운동회에서 아빠들의 계주 경기를 할 때, 학부모 공개 수업을 할 때, 저는 아빠가 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 말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되겠다고 큰소리 땅땅 치던 저는 어느새 사라지고 삐뚤어진 10살 어린이가 되어버렸죠. 별것도 아닌 일에 어머니께 떼를 쓰고 심지어 어머니를 창피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인생에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죽는 날까지 후회할 말을 어머니에게 뱉어버렸어요. 그날은 갑작스럽게 비가 내렸어요. 예고도 없이 내린 비였기 때문에 당연히 우산도 챙겨오지 않았었죠. 집에 갈 때쯤에는 그치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야속하게도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어요. 심란한 마음으로 교실에서 나오는데 정말이지 교문 밖에서는 알록달록 예쁜 우산을 쓰고 친구들을 마중 나온 부모님들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목을 쭉 내밀고 어머니를 찾았어요. 당연히 어머니는 없었죠. 지붕도 없는 좌판에서 일하시는 어머니는 아마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에 나물들을 정리하느라 정신없이 바쁘실 거예요. 그걸 아는데도 저는 화가 났어요. 친구들은 하나둘씩 부모님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가는데 교문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나 자신이 너무 창피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때 제 앞으로 멋진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어요. 그러자 같은 반 녀석 하나가 냉큼 그 자동차로 뛰어가며 소리치더라고요. 아빠, 왜 이제 와? 한참 기다렸잖아. 아, 어이구, 미안. 우리 아들 오래 기다렸어? 차문이 열리자 자상한 얼굴로 오는 친구 아빠의 얼굴이 보였고 저도 모르게 그쪽을 쳐다보자 순간 눈이 마주치고 말았어요. 성민이 친구니? 우산 없어? 아저씨 차 타고 같이 갈까? 그분은 저에게 더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심술이 난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괜찮아요. 저도 부모님께서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러자 친구 녀석은 얄밉게 안전벨트를 탁 하고 채우더니 저를 쳐다보며 말하더라고요. 야, 너 아빠 없잖아. 그냥 타? 순간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주체할 수 없는 창피함과 분노에 저는 소리쳤어요. 나도 아빠 있거든.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는 학교를 벗어나기 위해 뛰기 시작했어요. 비가 세차게 내리는 것이 오히려 다행일 만큼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달리고 또 달렸어요. 세상 사람들 다 있는 아빠가 나는 왜 없는 걸까? 이상하게 자꾸 엄마가 원망스러워졌어요.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 시장 모퉁이에서 아직도 나무를 정리하고 계신 엄마가 보였어요. 저는 그 길로 어머니께 달려갔어요. 엄마는 비가 이렇게 오는데 나 데리러 오지도 않고. 무슨 엄마가 이래? 무슨 엄마가 이런 거야? 응? 민호야, 아니. 비를 다 맞고 온 거야? 친구한테 우산 좀 같이 써달라고 하지. 뭘? 다른 애들은 다 엄마 아빠가 데리러 왔는데 나만 혼자 왔단 말이야. 엄마 미워. 민호야, 엄마 가게 정리하느라고. 미안해. 아이고, 이 비를 다 맞아서 어떻게 해. 일단 얼른 집에 가자. 응? 감기 걸릴라. 나 싫어. 다 필요 없어. 엄마는 바보야. 엄마가 바보라서 아빠가 우리 안 받겠다고 우리를 버린 거야. 민호야.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지난번에 옆집 할머니들이 하는 얘기 다 들었어. 아빠가 엄마 버린 거라면서. 무슨, 누가 그런. 어머니의 충격받은 얼굴을 보자 저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어쩐지 말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엄마 때문이야. 아빠. 엄마가 잘못한 거야. 나는 이제부터 아빠랑 살 거야. 나 혼자서 아빠 찾으러 갈 거야. 민호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를 돌아 목적지도 없이 뛰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어요. 그런데 10살짜리 어린애가 갈 곳은 없었고 저는 결국 집으로 돌아왔죠. 아까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야, 엄마가 나빠. 그래도 아까 엄마 슬퍼 보였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가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우산을 들고 저희 집 문 앞에 서 계셨어요. 선생님? 민호야, 너 어디 갔던 거야? 아니, 저는 그냥 동네에 있었는데요. 응. 민호야, 놀라지 말고 들어. 병원에서 학교로 연락이 왔어. 어머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병원에 계셔. 네? 엄마가요? 어디 병원인데요? 우리 엄마 많이 다쳤어요.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가보자. 저는 선생님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괜찮을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렇게 애써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말이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응급실로 달려가 소리쳤어요. 엄마, 엄마 어딨어요? 미친 듯이 소리치며 응급실을 뛰어다니는 저를 보고 한 간호사가 다가와 뭐라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세상이 빙빙 돌고 귀에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간호사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멍하니 서 있자 그 간호사는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어머니가 계셨어요. 당장이라도 따뜻한 목소리로 나를 불러줄 것 같은데 어머니는 누워만 계셨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엄마가 누워 계신 침대로 걸어갔어요. 엄마, 엄마 나 왔는데. 엄마 눈 좀 떠봐. 엄마 아까 내가 화낸 것 때문에 화나서 그래. 일어나도. 엄마 나 무서워. 무섭다고. 김윤희님은 오후 2시 40분 사망하셨습니다. 울고 있는 제 옆에서 의사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 엄마 지금 나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래요. 아까 전에 엄마가 데리러 오지 않아서 제가 화를 냈거든요. 엄마 이제 그만 화 풀고. 응? 일어나 봐. 엄마 나 어떻게 해? 엄마 없으면 어떻게 해? 엄마 나 무서워. 일어나 엄마. 엄마. 저는 아무 소용없는 줄 알면서도 엄마의 손을 붙잡고 악을 쓰며 울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는데 어머니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언제나 따뜻했던 내가 알던 어머니 손이 아니었어요. 고작 10살의 상주가 되어 장례식장에 앉아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다 거짓말 같았어요. 장례식장에는 얼마 없는 어머니의 친척들과 지인들이 와 계셨어요. 아, 글쎄 트럭이 오는 줄도 모르고 길을 건너다가 그렇게 됐다잖아. 아니, 점잖은 사람이 왜 그랬대요? 아, 저 건망스러운 게 악다구니를 썼다니까. 그 애비의 그 자식이지 뭐. 애 아버지도 그렇게 술 마시고 사람을 괴롭히더니. 아, 그나저나 저 어린 건 어떻게 하나? 작은 집이 맡을 거지. 제가요? 안 돼요. 우리 딸이 이번에 출산한 거 몰라요? 나 늦둥이 하나만으로도 벅차. 아, 형님이 데려가요. 아니, 왜 또 화살이 나한테 날아오는데? 나라고 뭐 사정이 나은 줄 아나? 나 작년에 무릎 수술했잖아. 아우, 그럼 저 애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나 뭐. 고아원에 데려다 줘야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웅성거리는 조문객들 사이로 찢어질 듯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그곳엔 덥수룩한 머리에 때 묻은 옷을 입은 아저씨가 있었는데. 아니, 넌 누구냐? 아니, 더 폐가 망신했다는 얘기는 들었다만. 이게 얼마만이야? 그래, 어른들의 인사에도 저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 아저씨는 바로 제 삼촌이었어요. 어린 제 기억에 삼촌이라는 존재는 없었지만 정황상 삼촌이었어요. 엄마의 남동생이요. 민호야, 이제부터 너는 나랑 살자. 삼촌은 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 술을 한 잔 올리고는 누나 이제야 찾아오네요. 민호 제가 책임지고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히 가요. 라고 말한 뒤 아무도 없는 제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 후로 삼촌은 한 번도 제 옆을 떠나지 않았고 그렇게 장례가 끝난 후부터 저와 삼촌의 동거가 시작됐죠. 친척들의 말처럼 삼촌은 폐가 망신한 상태였어요. 삼촌이 살고 있는 집은 서울에 아직도 이런 집이 있나 싶을 정도로 다 쓰러져가는 판자집이었죠. 가장 고역스러운 것은 화장실이었는데 삼촌 집 안에는 화장실이 없었어요. 푸세식 화장실이 집 밖에 있는 구조였죠.
거기에는 마땅한 전구도 달려있지 않아서 밤에 화장실을 갈 때는 손전등을 들고 나가야 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애국가를 부르며 용변을 보곤 했답니다. 어쩌다가 그 좁은 공간에 벌레라도 비치는 날에는 혼비백 산에서 아침까지 용변을 참기도 했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분명히 삼촌이 대학도 가고 좋은 회사도 다닌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되신 걸까? 미스터리였죠. 그래도 전 삼촌과 함께 지내는 것이 좋았어요. 없는 형편이지만 제 밥상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가 빠지지 않고 올라올 정도로 삼촌은 저를 아껴주셨거든요. 왜 나만 먹어? 삼촌도 같이 먹자. 삼촌은 아까 점심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 민호 많이 먹어. 나중에 알았지만 사실 삼촌은 저를 책임질 경제적 여력이 전혀 없었어요. 10년 전 삼촌이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을 잔뜩 지게 되었고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회사를 찾아가는 바람에 회사도 그만둬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삼촌은 낮에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고물을 주우시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빠듯한 생활을 하고 계셨던 거죠.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저는 혼자 고생하시는 삼촌을 차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고등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삼촌과 함께 돈을 벌 생각이었죠. 하지만 삼촌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삼촌과 함께 산 이후로 그렇게나 많이 화를 내신 모습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안 돼. 강력한 목소리에 절로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삼촌 고등학교는 중학교랑 달라. 교복도 너무 비싸고 문제집에 학원비에.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일하면 좋잖아. 민호야, 정신 똑바로 차려. 삼촌이 있으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누나 앞에서 한 약속이다. 앞으로 이 문제는 다시 입 밖으로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나 단호한 삼촌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고등학교 입학식 날 교복을 입고 집을 나서는 저를 보며 더없이 행복한 웃음을 짓는 삼촌을 보면서 저는 꼭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할 거야. 그래서 삼촌께 보답할 거야 하고 다짐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무조건 공부에만 몰두했어요. 매일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잠에 들고 6시에 일어나 다시 책상에 앉았어요. 삼촌을 도우려면 공부밖에는 없다. 그렇게 저는 제 자신을 몰아붙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눈이 핑 돌더니 코피가 나더라고요. 맹목적으로 돌진만 하다 탈이 난 거였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체력 향상을 위해 아침 운동을 계획했어요. 2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서. 아니 6시에 학교 운동장을 1시간 뛰고 오는 것이었죠. 새벽 공기를 맡으며 아무도 없는 학교에 들어서자 어쩐지 으스스함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운동장에는 이미 제 또래 누군가 와서 달리기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지? 생각하며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친구는 우리 학교 야구부의 유명한 선수였어요. 운동선수라서 아침부터 운동하는구나. 그래도 사람이라도 있으니 조금 덜 무섭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 친구 뒤를 따라 달리기를 했죠.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이 되던 어느 날 그 친구가 말을 걸어왔어요. 야, 제법 근성이 있네. 뭐야, 사반 재수 없는 너. 뭐라고? 대뜸 말을 걸더니 하는 얘기가 욕이라니.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그 친구는 빙글빙글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하하, 미안. 애들이 다 그러더라고. 반에서 아무랑도 말 안 하고 혼자 정신 나간 놈처럼 공부만 한다고. 말 걸면 시끄럽다고 나한테까지 그러고 말이지. 그래서 별명이 차가운 놈이더라. 제가 눈을 치켜뜨고 묻자 그 친구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없지. 근데 정말 대단하다.
나 솔직히 너 하루 이틀 나오다가 그만둘 줄 알았거든. 나도 운동하니까 안다지만 넌 왜 이 꼭두 새벽부터 이러고 있냐? 체력 키우려고. 체력 좀 붙으면 공부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하고. 제 대답에 그 친구는 질렸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키득키득 웃었어요. 야, 그럼 그렇게 무작정 뛰면 안 돼. 이 형님이 이제부터 한 수 가르쳐 주지. 나 강태경이야. 너네 이름도 모르지? 사실이어서 살짝 뻘쭘해하는 저에게 태경이는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고 저도 손을 맞잡으며 말했어요. 난 김민호. 그 후로 태경이와 저는 매일 같이 운동장에서 운동을 했어요. 어렸을 때는 아빠가 없다고 따돌림을 당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어려운 가정 형편까지 더해져서 딱히 친구를 사귈 기회가 없었던 저는 태경이와 보내는 시간이 매우 즐거웠어요. 저에게 태경이는 생애 처음으로 사귄 친구였던 거죠. 그런데 삼촌에 이어 두 번째로 제 삶의 빛이 되어준 태경이에게 어느 날 불행이 닥쳤어요. 고교 야구 유망주 손목 인대가 끊어져 지역 신문에까지 보도될 만큼 태경이의 부상은 심각한 것이었고 결국 태경이는 장기적인 부상 치료에 들어가야 했어요. 그렇게나 밝았던 태경이의 얼굴은 눈에 띄게 어두워졌고 학교에도 잘 나오지 않게 됐어요. 그러자 저 역시 예전에 그 재수 없는 놈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 저를 보다 못한 삼촌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지금은 친구랑 같이 우울할 때가 아니라 내가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할 때인 거 아닐까? 이렇게 쉽게 친구를 포기할 거니?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어머니를 잃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저에게 삼촌이 그래 주셨던 것처럼 저 역시 친구를 도와야 한다는 것을 삼촌이 깨우쳐 주셨던 거예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컴퓨터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태경이를 위한 응원 메시지 남기기 페이지를 개설했어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학교 친구들을 시작으로 지역 사람들, 나아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태경이에게 따뜻한 응원을 남겼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진 걸까요? 다행히 태경이는 무사히 손목 수술을 마칠 수 있었죠. 우리는 다시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는 친구 사이가 됐어요. 이 모든 것이 삼촌의 깨우침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시간이 흘러 고3이 된 저는 당연하게도 컴퓨터 공학과에 지원했고 그렇게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게 됐어요. 사실 학비가 걱정되어 대학교 가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았었지만 이번에도 삼촌은 등록금을 구해 오셨더라고요. 그 즈음에 삼촌의 어깨와 팔목에는 파스가 점점 많이 붙어갔어요. 삼촌, 요즘에 왜 이렇게 파스를 많이 붙여? 아이고, 너도 내 나이 되어봐라. 잔소리 말고 얼른 공부나 해. 이유를 물어도 삼촌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 저을 뿐이었죠. 저는 그럴수록 더 이를 악물고 공부에 매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동기들과 함께 병원 찾기 앱을 개발했어요. 병원을 단순히 찾아주는 앱이 아닌 스포츠 선수들이 실제로 다니는 유명한 병원을 소개하고 연결해주는 앱이었는데 여기에는 태경이의 도움이 컸어요. 녀석은 고등학교 때 다치긴 했지만 이제는 이름 있는 프로야구 선수가 되었거든요. 틈새 시장을 겨냥했기 때문이었는지 결과는 대박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한 잡지사와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요. 의료와 스포츠 그리고 컴퓨터를 합한 사업이란 굉장히 특이해요. 김민호 대표님이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라는 기자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릴 때 고아가 된 저를 삼촌께서 맡아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 너무나 큰 희생을 하셨죠. 어릴 때 저는 삼촌과 단칸방에서 지냈는데 하루도 삼촌의 파스 냄새를 맡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좋은 의사 선생님께 삼촌을 치료받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평소에 부상을 달고 사는 운동선수들이라면 누구보다 치료에 대해 잘 알 테니까. 두 분야를 합쳐본 거죠. 아, 결국 삼촌분께서 영감을 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제가 개발한 이 앱과 함께 제 삼촌은 물론 또 다른 많은 환자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인터뷰가 나간 직후 제가 개발한 앱은 효자가 만들었다라며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엄청난 금액으로 대기업에 매각할 수 있었죠. 전도가 유망한 사업을 왜 그렇게 쉽게 남의 손에 넘기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그렇게 제 손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들어오게 됐어요. 제가 이 돈으로 무엇을 했냐고요? 답은 아마 여러분도 예상하시리라 생각해요. 삼촌 이거 받아요. 이게 뭐냐? 삼촌은 제가 건네는 봉투를 열어보시더니 잠시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봉투를 제 쪽으로 밀어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됐다. 내가 힘들게 번 돈인데. 삼촌. 저는 다시 봉투를 삼촌에게 내밀며 말했어요. 삼촌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기억해요? 그때 삼촌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벌써 죽었을 거야. 그날 갑자기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나는 우산이 없었거든. 다른 애들은 엄마가 우산을 들고 마중 나왔는데 우리 엄마는 일하느라 날 데리러 오지 못하셨지. 그래서 난 화가 나서 왜 그렇게 화가 나던지. 엄마한테 소리소리 지르고 대들었어. 엄마가 밉다고 그러니까 아빠한테 버림받은 거라고. 그런 용서받지 못할 소리까지 했어. 그런데도 엄마는 울면서 뛰쳐나간 나를 찾겠다고 비속을 헤매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야. 평소에는 절대 무단횡단 같은 거 하지 않으셨는데 결국 엄마를 죽인 건 나야. 그런 나를, 천하에 못돼 먹은 나를 삼촌이 살려줬어. 삼촌은 나에게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는 법, 가족을 아끼는 법을 알려준 사람이야. 엄마를 닮은 삼촌이 없었으면 난 살 이유가 없었어. 그러니까 삼촌 이 돈 받아요. 삼촌은 받을 자격이 있어. 저는 눈물에 목이 메었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겁이 나서 한 번도 꺼내지 못한 말들이었어요. 삼촌은 그런 저를 끌어안으시며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민호야, 이놈아. 여태까지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냐? 아이고 이놈아. 내가 너를 살렸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오히려 내가 없었다면 내가 살 이유가 없었을 거다. 삼촌은 말씀을 이어갔어요. 부모 없는 건 팔자인 건지. 나도 너처럼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단다. 그래도 나에겐 누나, 내 엄마가 있었지. 누나는 나에게 아버지이자 어머니였어. 누나는 내 학비를 벌겠다고 그 어리고 예쁜 나이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러 나가셨지만 내가 좋은 옷 입고 좋은 학교 다니는 동안 누나는 그렇게 시들어 가셨던 거야. 그래서 내 아버지. 미안하지만 그 호로 자식이라고 불러도 시원찮을 놈이 넘어가셨던 거지. 그놈은 처음부터 누나가 힘들게 모으신 돈에만 목적이 있었는데 내가 조금만 누나의 외로움에 신경 써줬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학교 다닌다고 회사 다닌다고 바빠서 모른 척했지. 아니 어쩌면 나는 누나가 창피했는지도 몰라.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누나는 내가 생기신 상태였고. 그런데 그놈은 뻔뻔스럽게도 누나를 나 몰라라 하는 거야. 난 이제라도 그놈에게 찾아가 누나를 책임지라고 멱살을 잡고 으름장을 놓았지. 그런데 그놈은 눈도 깜빡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더군. 아,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할 건데 돈이 필요하다고.
잘 나가는 처남 덕 좀 보자고. 그러면서 나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더구나 그러면 내 누나와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말이지. 그래, 나한테는 선택지가 없는 일이었어. 누나를 위해서라면 마다할 일은 아니었지. 그런데 보증을 서자마자 그놈은 도망가 버리더군. 집은 넘어가고 사채업자들은 날마다 회사로 찾아오고. 그래서 난 회사도 도망치듯 그만뒀어. 그놈을 찾아야 했지. 돈도 돈이지만 홀로 남은 누나와 너를 위해서라도. 우여곡절 끝에 어느 시골 다방에서 그놈을 찾아냈지만 참 웃기는 세상이지. 알코올 중독자인 그놈. 온통 그놈의 술 때문에 가정이 망가져 있더구나. 그러더니 얼마 못 가 그 술 때문에 죽었다는 소리가 들려왔어. 그렇게 떠한 놈이 그렇게 되고 남은 건 결국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빚뿐이었소.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통에 누나까지 위험해질까봐. 그 후로 쭉 너희 모자와 연락을 끊을 수밖에 없었단다.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지면 꼭 누나를 보고 싶었는데 결국 누나를 닮은 너에게 나는 또 이렇게 은혜를 입는구나. 민호야. 긴 이야기를 마치신 삼촌은 어쩐지 후련한 듯 회한에 젖은 듯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저는 씩 웃으며 삼촌에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서로를 살린 거네요, 삼촌. 하. 그게 그렇게 되나? 삼촌도 저를 마주 보며 웃으셨어요. 그래도 옛날에 그 푸세식 화장실은 좀 너무했어. 저는 삼촌을 향해 익살스럽게 눈살을 찌푸리고 코를 틀어막으며 말했고 삼촌은 이 도련님 하면서 제 등짝을 한 대 찰싹 때리셨어요. 그리고는 누가 먼저랄 새도 없이 하하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마 그날이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삼촌과 저 둘 다 처음으로 시원하게 웃은 날이었을 거예요. 며칠 뒤 저는 삼촌과 함께 각종 금융기관과 사채업자들의 사무실을 돌며 삼촌의 빚, 아니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쓰레기가 남긴 빚을 모두 청산했어요. 마지막 빚까지 갚은 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앞서 걷는 삼촌을 바라봤어요. 조금이나마 가벼워 보이는 어깨를 가만히 보고 있자니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어린 날 소시지 10개를 먹겠다고 달려가는 제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어머니의 마음이 이런 거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몇 걸음 먼저 걸어가시던 삼촌이 환히 웃는 얼굴로 뒤를 돌아보셨고 저는 예전에 엄마께 그랬듯이 삼촌을 향해 마주 웃으며 손을 번쩍 들어 보였어요. 실로 오랜만에 맞이하는 따뜻한 날들이었죠. 그로부터 한 달쯤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지금 한 아파트 입구에서 삼촌을 기다리고 있어요. 3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이제 한 5분이면 도착하실 거예요. 아니 왜 집 놔두고 쓸데없이 밖에서 만나자는 거냐? 고 의아해하는 삼촌에게 저는 거미가 나오는 집 싫어서 그런다고 대답할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째려보는 삼촌의 손을 가만히 잡고 305동 1201호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햇살이 제일 잘 들어오는 방문을 열고 삼촌께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가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살 집이라고. 그리고 이 방이 아버지 방이라고. 아마 삼촌은 아니 뭔 소리야? 하며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무뚝뚝하지만 마음 여린 우리 아버지. 또 우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많이 기뻐하시겠죠. 벌써부터 떨리네요. 여러분께서도 저와 삼촌, 아니 우리 아버지와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